안녕하십니까. 반갑게 좀 맞아주세요. 반갑게 좀 맞아주세요. 네, 재정학 시간이잖아요. 재정학 시간. 세무사를 공부하시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시간. 네. 다른 거는 공부가 좀 하시면 바로바로 좀 문제가 풀리실 수 있는 게 좀 있는데, 재정학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서 좀 열심히 하셔야 돼서 첫 번째 시간은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간단하게 하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진이 좋죠? 네, 사진이 좋습니다.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공개되진 않지만 어쨌든 저는 경제학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자, 재정학이라는 과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입견이 좀 강한 과목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경제학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수업 들어왔을 때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이 없다 라는 거면, 저도 그랬으니까 예전에 처음에 생각을 하면 1. 그래프를 많이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증명할 때. 두 번째는 계산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라는 이 생각. 그래서 3.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데, 그 선입견을 좀 깨면, 첫 번째는 그래프는 증명한 용도인데, 그래프를 제가 그려드리고 이게 말로 이해가 되시면 그걸로 됐어요. 그러니까 재정학이나 학문을 하려면 다 증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차 시험을 통과하는 걸로 한다면 증명할 때 증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로 이게 쓸 때 그 말을 말로 이해시키는 거랑 그래프를 이해시키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래프를 그려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계산 문제는 우리 재정학 40문제 중에서 5개 내외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재정학 말고 다른 경제학 시험은 계산 문제가 절반이에요. 근데 재정학은 계산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 딱 나오는 몇 가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좀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1차 시험 꽈락률 중에서 제일 낮은 게 재정학입니다. 네, 아이러니하죠.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데 이게 재정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사랑하는 돈돈이 우리 정윤돈 교수가 하는 회계는 우리가 그 회계 규칙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세법은 판례가 추가되기도 해요. 재정학은 1990년도 이전 이론입니다. 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거고 추가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완성이 어렵지 추가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돌려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시면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특성에 맞춰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처럼 가르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다 해드리고 제가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프를 그리시다가 제가 이거는 말로만 이해하셔도 돼요, 혹은 이건 그래프를 그리실 줄 아셔야 돼요 를 가르쳐 드리면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 나오는 주제가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딱 1차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답을 착 찾아내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2차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1차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시는 분들을 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선생님 재정학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 시험 끝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안녕하세요 그렇게 갑니다. 네, 그냥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른 척하기 없게요. 합격하고 나서 1차 붙고 나서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성에 맞춰서 딱 세무사 1차 객관식만 풀 수 있게 해드리겠다. 딱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단어 수학상식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단어 특강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조금 어려워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걸 다 한글로 쓸 수는 없어요. 한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약자로 써드리는데, 먼저 요거를 좀 들으시면 아, 여기에서 쓰는 단어가 이런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T 하면 토탈이다, A 하면 평균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어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기초 수학 상식 특강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보는 법,
보는 법 다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보시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보는 법, 수식을 쓰는 법 요런 것들 가르쳐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초 경제학에서는 딱 이번에 했을 때는 딱 진짜 나오는 것만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너무 이걸 들으실 때는 이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100%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다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를 시작을 하는 거죠. 기본 강의. 그래서 책이 이제 나와 있고요. 이 책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할 거고.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 근데 기본 강의는 이제 2번 들으시는 게 좋아요. 2번 들으시는 게,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약자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약자가 딱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뒤로 돌아보게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쭉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체크만 해놓고, 내가 이건 이해가 됐어, 이건 이해가 안 됐어, 체크만 하고 쭉 가면 여러분들이 한 바퀴를 딱 도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경제학적 마인드가 조금 생기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앞에서 다시 보면 이걸 내가 왜 이해 못했지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어느 순간 이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게 경제학의 매력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2회를 듣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주 시간이 많죠. 아주 시간이 많고, 그래서 2회를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계정학은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기출을 쭉 보는데, 그 기출을 쫙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A라는 주제에는 A라는 정답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오답 처리하는 걸 줘요. 그리고 특정 문장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의 패턴을 좀 찾아내는 게 우리가 객관식 재정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프 모의고사와 최종 정리.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에서 이제 GS 시험을 봅니다. 실제 시험처럼 한 10회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계속 보시고, 그럼 나중에는 또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또 이 문제야 이렇게. 재정학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전에 특강에 이제 쭉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규 강의가 되는 거죠. 이 3가지가 정규 강의다 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들을 때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거기에 핵심 체크라고 있어요. 페이지 8페이지를 보면 핵심 체크라고 있습니다. 그 핵심 체크의 용도는 뭐냐면, 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하고 있다면 요 파트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다, 나중에 돌아볼 때 잘 알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론이 정리가 쫙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11페이지에 보면 이제 확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뜬구름 잡시듯이 공부하지 마시고 딱 나오는 거고, 요걸 왜 배웠냐, 이게 어떻게 문제화가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봐보세요. 11페이지 문제에 그 정부의 3대 기능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써있죠. 그리고 옆에 뭐 어디 기출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안 써있죠. 시험에 안 나온다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근데 우리 뒤에 가면 자, 페이지에 보면 2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9페이지를 보면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거기 세무사 1호 이렇게 써있죠. 기출문제지. 이건 시험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걸 써드리냐면, 앞에 부분에 우리 마음의 공부의 마인드가 가슴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 나는 다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외울 테야.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니까 그 내용을 배운 다음에 바로 문제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보시면 3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6페이지를 보면 거기 보면 집중 계산 문제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집중 계산 문제가 뭐냐면, 요 문제는 계산 문제로 나와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설정을 해드렸어요, 이 책에. 그래서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것만 기억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뭐가 있어요? 쭉 보면 OX가 있어요. 자, 거기 페이지가 44쪽부터 OX가 있죠. 그죠? 근데 OX는 이게 바로 푸셔도 되는데 객관식 문제를 푸시고 OX를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뭐 순서가 다르겠죠. 객관식으로 풀고 OX를 하셔도 되고 OX하고 객관식 하셔도 되는데 여기 있는 건 다 기출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중심으로 이게 설명을 해드렸고, 문제가 없으면 예상 문제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책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입니다. 되도록이면 얇게.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책이 얇아도 되나요? 얇잖아. 우리 돈보고다 얇잖아요. 근데 얇아도 돼요. 너무 이렇게 되도록이면 축약적으로 부담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책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이거는 제가 이제 풀어드릴 시간이 거의 없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표정이 제일 중요하죠. 표정을 딱 수업을 했는데 표정이 초점을 잃은 눈동자가 있는 파트가 있어요. 그럼 이제 뒤에 이제 풀어볼게요. 펼쳐서 몇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 이런 문제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도 해가면서 같이 할 겁니다. 자, 그럼 재정학의 목차인데, 먼저 재정학 수업을 하면 제일 많이 첫 번째 시간에 끝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재정학 왜 배우나요? 어차피 내가 세무사를 하는데 재정학이 아무런 필요가 없지 않냐. 그죠? 왜 배우냐? 아니, 공감하시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정한 게 아니다, 시험 과목을. 시험 과목을 제가 정한 게 아니고 1번. 두 번째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아시라고 집어넣은 거겠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회계사에도 경적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심적 그 거부감을 가지지 않길 바래요. 왜? 이 시험이 있어야 어차피 여러분 1차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로 나뉘는 거지. 그러니까 다만 이제 꽈락률은 굉장히 낮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요 재정학의 순서인데 이게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스토리가 뭐냐? 처음에 재정학의 기초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회는 어떤 거야? 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바람직한 걸 평가하는데 효율성이라는 개념하고 공평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어디서부터 하냐? 여기서부터 해요. 공평성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율성인데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효율성이 깨지는 걸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하거든요. 시장 실패. 그럼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성, 공공재 이런 것들을 발생을 합니다. 뭐 환경오염 같은 거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공공재 같은 거, 공원 막 이런 얘기 좀 하다가, 그럼 공공재가 있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든요. 그럼 공공재를 만들려면 뭐 해야 돼? 투표해야 돼. 투표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래요? 스웨덴이래요. 스웨덴. 스웨덴. 우리나라 사람 설문조사 하니까. 그럼 스웨덴이 왜 좋냐? 돈 많이 주니까 늙어서. 근데 소득세율이 52%예요. 그죠? 6,800만을 넘는 순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알바하면 32%예요, 소득세가.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투표 잘해야 된다. 투표 제도를 배워요. 그럼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공공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공공재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게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세금에 대해서 쫙 배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득분배 얘기하고 기타 주제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40%, 여기까지가 60%예요. 근데 최근에는 여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최근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쭉 배우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막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1회독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한 바퀴 딱 돌면 아, 이렇게 구성이 되고 내가 약한 파트가 어디고 강한 파트가 어디고 이런 걸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시면 어차피 우리에겐 추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실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 시간 복습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작하기 전에 복습지 드리고 풀어보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검사 안 해요. 검사는 우리는 성인은 어때? 자기 자신에게 검사를 받는 거죠. 근데 처음 1회독 때 복습 테스트를 푸실 때 이걸 다 맞으려고 막 집착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내가 배웠다. 근데 문제를 봤더니 이런 내용을 배웠구나 라고 해서 한 회독 걸 복습하는 거니까 뭐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복습 테스트 하고 그 해설합니다. 해설 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회차 복습하고 그다음에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로 이제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가방을 싸시면 안 되고 그때 이제 이렇게 딱딱 띄워드리죠. 제가 오늘 이거 배웠다 이렇게 띄워드리면 저하고 이제 눈을 마주치고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학 강의 들으실 때 이거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저는 예습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초심자일수록 예습에 집착하지 마세요. 왜? 과도한 공포가 생길 수 있다. 예습은. 그러니까 예습보다는 그냥 이런 복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처음 하실 때는 끝까지 끝까지 가셔야 돼, 끝까지 가셔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용어가 익숙해지는 순간 이해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우리가 배우고 나서 문제 바로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다 이해할 필요 없고 되는 것만 처음 하실 때 하고 나중에 두 번째 들으실 때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독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해독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회독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 2회독을 딱 들으면 이런 느낌, 그지? 이런 느낌이잖아. 우리가 처음에 어느 맛집에 갔는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먹었는데 다 두 번째 가보니까 이런 거였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다. 당부의 말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재정학 때문에 세무사를 포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다른 과목 때문에 포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 때문에 막 너 때문이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들 합격에 1차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파이팅 하시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소보송이에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재정학의 기초입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예요. 자, 먼저 정부가 있어요. 정부. 거기 좁은 의미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이다. 그럼 행정이라는 건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거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네,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필기도 안 하려고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 밑줄 치고 막 하시더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넓은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와 관련된 것들을 뭔가 한다면 그냥 정부로 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부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 운영 책임이 있죠. 운영 책임. 누가 책임을 집니까? 행정수반이 누구예요? 대통령님 아닙니까? 선출된 사람이 하더라. 두 번째, 강제력이 있더라. 강제력은 뭐예요? 우리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내야지. 그죠? 심한 경우엔 집에서 뭔가 가져가죠. 압류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다. 세 번째, 비시장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시장이란 건, 시장은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 세금 왜 내요? 우리 재정학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뭡니까? 아니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냐?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세금은 대가 없이 내는 돈입니다. 그냥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받거나 이런 시장 원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네, 참고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기체적 견해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유기체적 견해이죠. 자, 이쪽은요, 이쪽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길을 잃지 마셔라. 그러니까 예전엔 이렇게 길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더라고.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근데 요건 뭐냐면 우리가 정부를 보는 견해는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다 라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으면 그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인 거죠. 다만 얘는 그다음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렇더니 많이 나오는 주제가 아니라고 했더니 또 X표는 치지 마요. 뭐 X표 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안 나오면 말하면서. 나올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체적 견해라는 것은 국가 이꼴 유기체라는 거예요. 국가 이꼴 유기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전체와 부분 중에서 누가 더 우월한 존재다? 전체가 우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기체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호성이에요. 네, 접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손가락을 어제 수업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걸 뜯었거든요.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부분이 좀 다친다고 해서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 중에서 국가를 우선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유기체적 견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기계론적 견해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국가라는 것은 뭐 특성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이꼴 국민의 합이야. 국민의 합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 중이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국가와 국민 중에서 국민이 우선이다 라는 것. 그래서 국가는 기계예요. 부품에 불과합니다. 국가는 유기체예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재정학이 일반 경제학과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사람 이름을 외우셔야 됩니다. 사람 이름을 외워야 돼요. 다른 경제학은 사람 이름을 안 내거든요. 얘는 사람 이름을 냅니다. 그래서 요 정부의 3대 기능을 이야기한 분이 머스 그레이브라는 분이에요. 저는 영문자를 싫어합니다. 한글로 써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도 한글로 나와요. 그러고 가로 열고 머스 그레이브를 영어로 써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다? 스펠링 따윈 안 해오셔도 돼요. 스펠링 따윈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고요. 요거는 이 한 줄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재정학이라는 것, 행정이라는 것을 요약하는 거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정부의 3대 기능입니다. 1번에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배분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분배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뜻이 경제학이요. 여러분들 이제 배우는 게 한 85% 정도는 현실에서 쓰는 말로 싱크로율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15%가 좀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것 때문에 놀래요. 왜? 이거 이렇게 안 썼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배분이란 거는 뭐냐면 allocation이라는 단어예요. allocation. 그래서 우리가 자원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원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
자원의 흐름과 관련돼 있어요. 그럼 자원의 흐름을 여러분들 현실에서 어떻게 정의하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 겨울은 추웠어요, 더웠어요? 올해 유독 추운 것 같은데. 춥죠? 그럼 추우면 우리가 얇은 코트 같은 게 팔려요? 아니면 롱패딩이 팔려요? 롱패딩이 팔리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니즈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럼 니즈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만들 때 자원이 들어가겠죠. 그 자원이 들어간다. 그걸 우리가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맨날 요즘에 정부가 자원 배분하려는 게 뭐예요? 맨날 사람들이 집이 부족해. 집을 지어줘. 공급의 문제야 이러잖아. 공급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 안 하지만, 수요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자원들이 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자원이란 영의는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면 모두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하 자원도 있고 뭐 콘크리트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원의 흐름이니까, 이 자원의 흐름을 잘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을 적정 생산 혹은 과다 생산, 과소 생산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앞으로 자원 배분이다 그러면 적정 생산이야, 과다 생산이야, 과소 생산으로 생각하면 자원의 배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겠죠. 과다 생산되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지. 환경오염이 많이 생산되면 좋아요? 와, 오늘 아침 미세먼지가 너무 좋다. 코를 오염시켜볼까?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만들겠죠? 적게 생산되는 거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이 역할을 누가 한다? 정부가 한다. 그래, 요즘에 여러분들 사면 안 되는 차 있잖아요. 뭐야, 경유차는 이제 앞으로 색안경이 끼워져 있잖아. 이제 너는 환경 오염의 주범 이러면서.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정부가 못 만들게 하겠죠. 그래, 요즘에 4대문 통과하려면 뭐 그린존 그래가지고 뭐 저감장치 하고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을 할 때 이제 조세나 뭐 이런 걸 매겨가지고 뭐 부족한 거는 보조금 땡겨주는 거고요. 많은 건 세금 때려가지고 비싸게 만들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이제 앞으로 뭐예요? 자원 배분이면 뭐라고요? 과다든 적정이든 과소든 이런 단어와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이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소득의 분배 기능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소득 분배라는 게 있어요. 소득 분배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분배가 뭐였어요? 나눠주는 거 아니라 그랬어. 경제학에서는 소득 분배라는 것은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우리가 분배라고 하는 거죠.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 그럼 생산 요소의 정의는 우리가 생산을 함에 있어서 재료 같은 거예요. 재료 같은 거. 지금 기초 경제학을 듣고 오시고 단어 특강 들으신 분들은 이제 있을 거지만 여기 지금 뉴페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노베이스라고 하고 생각을 할게요. 네, 노베이스라고 생각할게요. 생산 요소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 같은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뭘 만들고 있어요? 강의 서비스를 만들고 있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노동이라는 게 필요해요. 노동. 그리고 이 강의실, 카메라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본이란 게 필요합니다. 경제학에서의 자본은 쩐이 아니에요. 기계입니다. 기계. 앞으로 기계예요. 자본하면 선생님 비트코인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다 기계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우리가 레이버로 씁니다. 레이버. 그 특강 자료 있으면 쫙 있으니까 한번 생각보고 따져보세요. 그래서 자본을 이제 우리가 캐피탈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피탈은 원래 C인데 독일어로 캐피탈이 K이기 때문에 K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 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임금이죠. 임금. 임금은 wage, 임금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자, rate of interest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가 분배란 단어예요. 분배란 단어. 앞으로 경제학과 달라요. 우리가 분배하면 이게 분배인데 여기서는 돈 버는 거야. 그래서 분배는 소득인 거예요. 소득. 소득 분배는 소득을 똑같이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겠죠. 첫 번째 우리가 소득을 먼저 얻겠죠. 뭐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늘 아침 또 여기에 오전에 객관식 수업을 하고 오늘 기본반을 들어왔죠. 그럼 여기 와서 지금 제가 8시간의 수업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저한테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임금을 주겠죠, 저한테. 그럼 제가 뭐 한 거야? 소득을 분배받은 거야. 소득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면 1차적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우리 강사들은 세금을 냅니다. 언제 내냐면 5월 달에 내요. 그리고 강사들의 꿈은 6월 달에 세금 내는 게 꿈이죠. 왜? 6월 달에 이제 5억 이상자. 이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선생님 밀려서 6월에 내시면 그건 좀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부가 조세를 걷어 가겠죠. 그러면 소득 재분배라는 것이 있겠죠. 즉 1차적으로 본 소득을 세금을 좀 걷어가 가지고 우리가 얘가 이제 소득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되겠죠. 왜? 빈부격차가 늘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한테 찬사를 받는 게 뭡니까? 뭔가의 집회를 해. 그리고 쓰레기를 주워서 집에 가잖아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미국에 사람들이 모였어. 그럼 상점을 터는 거죠. 상점을 털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쇠찰쌀 문이 없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게에 이게 쇠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막는 게 없잖아. 옛날에 1980년대 충남 보령시인 있었어요. 제가 충남 보령 사람이기 때문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 강남역 보세요. 내리는 것도 거의 없죠 요즘에. 그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소득 분배가 좀 잘 돼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조세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거잖아. 근데 이걸 정부가 해야죠. 갑자기 홍길동이 하면 어떻게 돼? 깜빵에 가야 됩니다. 개인이 할 일이 아니지.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소득 분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소득 분배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분배라는 단어는 앞으로 이 재정학에서는 분배는 나눠주는 게 아니라 생산 요소를 제공해서 돈을 벌게 한 거 정도로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뭐가 있냐? 경제 안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경제 안정화 기능이 있어요. 자, 경제 안정화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기라는 게 이래요. 경기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경기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상승 국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걸 우리가 하강 국면이라고 그래요. 그죠? 경기가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경기에 대한 판단은 택시를 타보시면 알죠? 2001년 이후에 택시를 타면 택시 아저씨들은 그렇게 경기가 안 좋대요. 한 번도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여러분 다 늑지기 나름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2011년에 부탄이란 나라의 삶의 질이 1위였어요. 왜? 제가 그때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때 군주가 왕이 야 우리는 민주주의를 해야 돼. 나의 권력을 뺏어가 막 이랬거든요. 특이하잖아.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저는 돈을 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까를 고민 중이에 이랬어요. 그래서 부탄 좋다. 부탄 가스 아니에요? 부탄 좋다 이랬어요. 근데 2019년 결과 삶의 질이 95위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SNS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못 사는지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심리적인 상태랑은 상관없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죠. 그럼 정부가 경기가 올라갈 때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를 상승 국면이라고 해요. 얘를 하강 국면이라고 하는데 상승 국면에는 뭘 하겠어요? 상승 국면에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얘는 물가가 문제예요. 경기가 좋으니까. 물론 여러분 여기는 마찬가지로 너무 현실하고 접목하면 안 돼. 지금의 물가 상승은 공급 사이드의 문제야. 코로나 때문에 공장들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물가가 올라가는 건 뭐야?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쓰는 거죠. 경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야? 하강 국면에는 뭐가 문제예요? 하강 국면에는 실업이 문제인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뭐 해야 된다?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호경기라고 해요. 상승 국면 호경기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자율을 올리는 거예요. 혹은 텍스를 더 걷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자율을 올리는 건 중앙은행 쪽이니까 여러분들은 재정학은 얘가 더 적합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불경기에는 실업이 문제니까 정부가 뭐예요? 보조금을 뿌리는 거죠. 보조금을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주고 자영업자들한테 먹고 살 돈도 좀 주고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보조금 같은 걸 또 정부가 줘야 된다고. 그래서 경제 안정화 기능이란 것은 경기에 개입해서 호경기와 불경기에 어떤 걸 해줄 거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재정학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이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해야 되는 게 1. 자원 배분이 뭐라고요? 자원의 흐름. 그래서 과다냐, 과손이냐, 적정이냐 했을 때 자원의 흐름이 우리가 자원 배분이다. 소득 분배다. 그럼 뭐예요? 빈부격차 얘기하는 거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 안정화 기능은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정부가 뭔가를 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제가 아까 말했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수험 적합성이라고 저는 설명을 다 했죠.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때 자원 배분이 이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얘는 이 단어가 떠오르면 돼 이거야. 그냥 여기는 아직 문제화가 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이거야. 얘는 경기에 개입하는 거야. 이 정도의 단어인 거지. 이걸 가지고 막 이걸 다다다다다 외우는 건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안 하면 처음에 앞에만 막 미친듯이 공부해 막. 앞에만 미친듯이 공부해. 그리고 제일 중요할 때 어려워. 이렇게 되니까 그럴 필요 없는 과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여러분들 요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하나 하고 가야 돼요. 우리 재정학이라는 과목은 경제학이라는 거에서 경제학 원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재정학입니다. 그러면 되게 세분화된 과목이죠. 세분화된 과목이기 때문에 책들이 대부분이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베이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특히 경제 안정화 기능은 거시 쪽 얘기예요. 이런 거는 별로 잘 다루진 않습니다. 재정학에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정과 재정학이 있죠. 재정과 재정학. 재정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할 때 같이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차피 마스크 써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티도 안 나.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객관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재정학이 뭐냐? 그럼 책에는 써 있는 단어가 있겠죠. 근데 재정은 뭐냐면 세입과 세출과 관련된 거죠. 나라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연구하는 게 뭐예요? 재정학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재정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그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밑줄도 치지 마요, 이런 거. 네, 시험에도 안 나와, 이런 거. 그냥 국가의 나라의 살림살인 거지, 뭘. 그 다음에 재정학이죠. 공공부문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보면 재정학에선 정부의 정책이 사회 후생 수준 증가에 바람직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일이다. 그 세금을 매기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최근에 세금 올라간 거 있어요, 없어요? 세금 올라간 거 있어요, 없어요? 딱히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 있네요. 양도세. 이 3주택자 뭐 양도세 뭐 75%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도 올라가면 이제 어때요?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겠죠.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스트레스를 받겠다라는 걸 우리 재정학에서는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행동 패턴의 변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있어 보이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만약에 담배 세금, 오늘 우리나라에선 담배를 피면 안 돼. 담배 세금 8,000원 인상! 그랬어요. 그럼 어때요? 피는 사람은 소금을 부담하는 거지. 여전히. 그래, 뭐 어차피 내 인생 뭐 있어, 피자,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나는 못 피겠어, 국가한테 그래 생돈을 줄 수 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행동 패턴의 변화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재정학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재정과 재정학은 뭐 참고만 하시면 되고, 우리가 재정학이 뭐라고요? 그냥 세금 관련한 거 배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있죠. 우리가 후생평가의 기준이죠. 자, 사회 후생이라는 것은 뭐냐? 후생이라는 단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중에 이건 잉여라는 이름으로 배우실 건데, 그냥 사회 후생평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람직한 사회는 뭐냐? 아름다운 사회는 뭐냐? 라는 겁니다. 바람직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뭐냐? 여러분들 복지 많이 받고 싶어요? 조금 받고 싶어요? 많이 받고 싶죠.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조금 내고 싶어요? 조금 내고 싶죠.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없어.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사회가 뭐냐? 그럼 이 두 가지의 개념이죠. 물론 개인의 자유는 당연히 자유가 만들어지는 사회가 좋겠죠.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왜? 미국과 중국의 차이점은 그러잖아요. 미국은 우리는 미국이야 라는 이름으로 모든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고, 중국은 우리는 중국이야 모든 다양성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닥 큰 적이 없고 중국은 사방이 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가 있는 것처럼 개인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고, 요즘에 이제 뭐 올림픽 때 뭐 이런 인권이 침해되는 나라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없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다. 참고사항인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재정학을 하면서는 이제 얘네 둘만 이제 잘 언급하면 돼요.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효율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의 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최소로
투입해서 최대의 산출을 이룰 수 있느냐 라는 게 효율성이에요. 그죠? 그것과 더불어서 더하기 목표의 달성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뭐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 인강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객관식반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이걸 독학을 한 친구가 있어요. 독학을 한 친구. 대단하지 않습니까? 독학을 했어. 어떻게 독학했냐? 모든 원서를 찾아가지고 이론을 정리해가지고 모든 그래프를 다 그렸어요. 그리고 객관식 수업을 딱 듣고 걔가 뭐라 했냐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랬어요. 내가 왜 거기까지 공부했는지. 걔는 1차를 봤어. 떨어졌어. 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이건 시험에 맞춰 공부해야지.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려면 최소 투입 세대 산출 시간을 조금 들여서 합격을 하려면 학원에 다녀야 된다. 그게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그죠? 그런데 이제 3번 우리가 이제 효율성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효율성을 무엇으로 할 거냐면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이란 단어로 체크를 할 거예요. 파레토 효율성이란 단어로 체크할 거예요. 파레토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의 이름입니다. 그냥 그죠? 미안합니다. 네, 가끔 이런 개그를 칠 거예요. 그래서 2명은 정도 웃어줬어요. 고마워요. 네, 파레토는 우리가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이름이고요.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할 거고 그 파레토 효율성은 바로 넘기시면 파레토 효율성이 나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배우실 거예요. 배우실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공평성이라는 게 있죠. 공평성. 똑같은 말 형평성. 똑같은 말 평등이죠. 공평성.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효율성과 공평성이 있잖아요. 공평성은 우리가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빈부격차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크다고 생각해요? 작다고 생각해요? 전 누구랑 얘기하는 거죠? 자, 크다고 생각해요? 작다고 생각해요? 크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작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에서 우리는 세금을 조금만 내도 흥분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노인 빈곤율이 1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사를 합격하셔야 된다. 세무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밥숟가락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 놨다. 그럼 다른 사람 시키면 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세무사를 합격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셔야 돼요. 우리 노인 빈곤율이 항상 1위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왜냐면 복지의 영역을 가족이 맡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제 50대 이상부터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빈부격차에 대한 생각은 그 사회마다 다르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얘는 사회 후생 함수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후생 함수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롤스. 그죠? 고등학교 기억이 쏙쏙 나죠? 문과 출신들. 그죠? 최소수의자 최대의 원칙. 그 다음에 평등주의죠. 아까 스웨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연봉이 7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의 실수령액이 140만 원 정도인데 한 달에. 연봉이 7천만 원인데 세금 대고 다 내고 나면. 그럼 여러분들 그 나라에 살고 싶어요? 저 싫다고 하잖아. 근데 그 스웨덴 국민들은 불만이 없대요. 왜? 대학교 다닐 때 공짜였고 한 달에 40만 원씩 받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도 암까지 다 된대요. 단 기다리다 죽을 수 있다. 30만 원 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걸 할 거냐를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를 선택한다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양립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봐봐요. 대표적인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있죠. 효율적이면 대기업에 투자해야 돼,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돼? 대기업에. 그럼 공평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랑 같이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 최적의 상황을 만들기 위한 조세가 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 우승함수가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기출선지가 나왔어요. 자, 기출선지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면 바람직한 사회이다. 맞아, 틀려요?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면 바람직한 사회다. 맞아, 틀려? 틀렸다. 왜? 바람직한 사회는 이 둘을 다 고려하는 거죠. 하나만 고려하는 걸로 바람직한 사회가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11 쪽에 보면 왼쪽에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있어요. 그죠? 온정적 간섭주의는 선의로 개인의 선택에 간섭하는 것으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바로잡아 주는 거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것이 뭐가 있다? 의료보험에 강제가입시키는 거예요. 그죠? 왜?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해 안 해? 안 하겠죠? 왜? 저조차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자연치유를 즐겼으니까 낫겠지 뭐 이렇게 느꼈죠. 병원 안 가고. 그런데 정부가 아니 가입해, 국민연금 가입해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시작. 잘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정부의 3대 기능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과다 생산되는 경우 조세부가, 과소 생산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우리가 이제 과다 과소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자원 배분이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비례세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역할인데, 비례세는 우리가 부가치세 같은 거예요. 그럼 적극적인 역할이 아닙니다. 얘는 그냥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니까. 틀렸고, 물가와 완전 고용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물가, 경기가 좋을 때, 완전 고용 실업이니까 경기가 나쁠 때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경기 안정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죠? 네 번째, 경기 변동과 같은 방향을 추구하기 위한 거다. 경기 변동과 같은 방향 이런 뜻이죠. 경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경기 변동은 우와 와 우와 이렇게 가라는 얘기잖아. 아니죠. 그 정답은 기억 디귿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첫 번째 시간에 배운 내용 뭐예요? 1. 머스그랩의 3대 기능이 뭐라고요? 자원 배분 기능, 소득 분배 기능, 경제 안정화 기능 있죠? 세 가지. 근데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앞으로 쭉 할 거니까 됐고, 그래서 뭐 요런 거를 배웠다 그래서 매 시간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정리하는 것만큼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아직까지 뭐 시험에 나온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참고하시고 머스그레이브의 3대 기능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